애가 잠깐 내려왔다가 금방 간다고 그래서 어머니 괜히 서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딱 5분 거리잖냐. 5분 거리 들려서 잠깐이라도 인사 한번 하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못 가게 붙잡기라도 할까봐? 아니요. 아무리 귀찮아도 키워준 할머니한테 안부 한번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애한테 나는 왜 뭐든 다 해줘야 한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원숙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에 관한 이야기이죠. 원 씨는 친손주가 애틋했습니다. 아들의 자식이라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원 씨의 손으로 직접 기른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사정이 딱해서 본의 아니게 맡아 키우게 되었는데 가끔 보는 손주와 내가 키운 손주에게 같은 마음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까지 내줄 정도로 손주보다는 자식에 가까웠습니다. 아이가 클 때까지 원 씨와 함께 살았고 아들네 집으로 다시 손주를 보낸 후에도 계속 원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원 씨는 손주나 아들도 원 씨에게 똑같은 감정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원 씨만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애 봐준 공 없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원 씨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원 씨는 손주에게 십수년을 바쳐서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효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외면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손주도 이제 넌 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바라는 것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70이 넘은 부모, 조부모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결코 시간 내서 챙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원 씨도 그만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내리사랑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죠. 원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들이 20살이 되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젊어서도 고생했지만 원 씨는 자식들이 다 큰 뒤에도 만만치 않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둘 모두 시집 장가 보낸 건 스스로 대견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고 나중에 남편을 떳떳하게 볼 수 있겠구나 싶었죠. 희찬이는 어쩌고 아직도 일을 해? 아직 어린이집에 있어요. 아직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7시가 넘었어. 희찬이 엄마도 오늘 야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잖아요. 희찬이 데리고 오면 돼? 네. 밥도 대충 먹여주시면 감사하고요. 어린 제 자식 밥을 대충 먹여달는 아들이 무정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고 며느리는 평범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아들 며느리는 늘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아들은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의 수입이 불안정하니 며느리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만큼이나 고생하는 게 원 씨의 손자였습니다. 원 씨가 보기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너무도 어린 손주는 부모 사랑을 받을 나이에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었고 눈을 뜨고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 손자가 원 씨는 참 안쓰러웠습니다. 애를 좀 더 일찍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어? 일하는데 애를 누가 봐요? 아들의 말과는 다르게 아들이 원 씨에게 손자를 맡기는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엔 거의 원 씨가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러세요? 내 새끼 딱해서 그렇지. 물론 손주를 봐주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손주였습니다. 귀찮거나 힘들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품에서 자라야 할 아이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인천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인천? 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아들은 갑자기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인천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곳에서 선배와 함께 다른 사업을 해보기로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맨날 바쁘긴 하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지질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손주 볼 일이 줄어들 것을 생각하면 아쉽기는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원 씨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희찬이는 어머니 집에 놓고 가려고요. 뭐? 도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만큼 조금은 충격적이기까지 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내 새끼를 떼어놓나 싶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희찬이를 놓고 가면 어떡해?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원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늘 이렇게 바쁠 텐데. 어머님도 없는 곳에서 희찬이 잘 키울 자신 없어요. 지금도 제대로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저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떼어놔. 그럴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자기 새끼 볼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그리고 둘이 살만한 오피스텔 구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희찬이를 데리고 가겠어요? 희찬이 엄마는 여기 있고 너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미 희찬이 엄마 직장도 구해놨어요. 여기보다 훨씬 대우가 좋아요. 돈 얼른 벌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마음 편히 놓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살 좀 뜯어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더욱 놓고 가기로 한 거예요. 맞아요. 희찬이 위해서예요. 어머니랑 살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랑받으면서 클 수 있잖아요. 딱 2년만요. 그리고 바로 데리고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 며느리의 표정이 무척 침울했습니다. 원 씨도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부모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들의 말이 전부 틀리진 않은 듯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은 맞지만 그렇게 지내느니 차라리 잠시간 할머니 손에 자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유년 시절은 잘 기억을 못할 거란 생각도 했습니다. 2년 만에 자리 잡을 수 있어? 그럼요. 열심히 살 거예요. 희찬이 생각해서라도. 결국엔 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손주를 키워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얼마 후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제 자식 놓고 가는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한동안은 손주만 보아도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리고 3살이던 손주도 뭘 알긴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하며 자꾸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래라면 이렇게 할머니랑 놀다가 엄마를 따라서 집에 가야 할 텐데 데리러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는 손자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가 아예 오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1, 2주에 한 번씩 내려오곤 했는데 그때만 되면 눈물의 파티였습니다. 안 떨어지려는 자식을 떨어뜨려 놓고 아들이 돌아가면 손자는 며칠 동안 부모를 그리워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우울증에 걸리나 싶을 만큼 침울해하는 손자를 봐야 했습니다. 자주 좀 내려와라. 희찬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해. 저희도 시간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기야 부모 속이 더 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나 손자만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것은 원 씨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허리를 왜 짚고 다녀? 희찬이 안다가 삐끗했어. 근처에 사는 딸이었습니다. 딸이 모처럼 손녀딸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자보다 3살이 많은 손녀가 손자와 놀아주고 있는 틈을 타 원 씨가 한숨 돌렸습니다. 내일 출근해? 해야지. 일하면서 애 보기 힘들지 않아? 힘들어도 어쩌겠어.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애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어. 병수는 애를 언제 데리고 간다는 거야? 2년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곧 자리 잡는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원 씨의 말에 딸이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 씨는 손자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 직장에 나갔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보내줄 사정이 아니다 보니 손주를 키우려면 원 씨가 열심히 벌어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은근히 돈 들어갈 때가 많았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2 자식을 키우던 그 시절로 말이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육체만은 나이든 그대로라 애를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나 손목이나 무릎이나 괜찮은 곳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 원 씨의 아들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2년만 봐달라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애가 이제 금방 학교 가겠어. 아직 멀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데리고 올 거예요. 저라고 계속 희찬이랑 따로 살고 싶겠어요. 우울해 보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원 씨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질 못했습니다. 이젠 막자리 잡아가는 단계예요. 조금만 어머니가 더 고생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 후년에도 또 후년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 씨의 손자는 원 씨의 손으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는 할머니가 우선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희찬아, 오늘 엄마 아빠 오신대. 나 학원 끝나고 준서랑 놀기로 했는데 준서랑은 다음 주에 놀고 엄마 아빠 봐야지. 꼭 봐야 해. 희찬아, 왜 그런 말을 해? 어차피 금방 갈 거잖아.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손자가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손자를 보며 원 씨는 남몰래 속상해했습니다. 부모밖에 몰라야 할 나이인데 또래답지 않게 너무 빨리 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오시는데 친구랑 놀러 가면 안 되지. 엄마 아빠는 희찬이 보러 오는 거니까. 그러자 손자가 입을 삐죽거렸죠. 그렇게 손자를 집에 묶어두었고 아들 며느리가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원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 다시 내려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사업 그거는 어떻게 하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며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원 씨의 속도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아이에게 상처만 주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데리고 가지 그랬나 싶고 그날의 결정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내려와서 희찬이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도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는다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손자는 그제서야 엄마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아이는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와 같이 살게 된다고 하니 솔깃하는 모양이었죠. 그렇게 아들네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원씨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늘 바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원씨도 손주가 신경이 쓰여 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희찬아, 밥은 먹었어? 아니, 집에 밥이 없어. 아이고, 할머니가 갈게. 알았어. 얼른 와. 나 배고파. 야근하느라 아이에게 신경을 못 쓰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서 원씨가 자주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밥도 챙겨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거의 원씨의 손으로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식 하나 키우며 먹고 살 만큼 평범해지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손주도 원씨의 품을 떠나갔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오고 하며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죠.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인생을 바쳐 키운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희찬아, 할머니인데 내 새끼 잘 지내고 있지? 왜? 그냥 할머니가 희찬이 뭐 하나 궁금해서 그렇지. 그냥 공부하지. 그래? 공부 잘 되고? 그냥 하는 거지. 그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책 넘기는 소리가 언뜻 들렸고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얼른 전화 끊고 문제를 풀라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나 공부해야 돼? 알겠어. 내 새끼. 나중에 안 바쁠 때 전화해. 그렇게 끊어진 휴대폰을 원씨가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쩐지 가슴에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 공부를 방해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찾을 나이도 아니기에 섭섭해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희찬이 재수한대요. 수능 점수가 그렇게 안 좋대? 서울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요. 꼭 서울로 가고 싶대요. 아이고, 손주가 수능을 보고 나서 원씨는 한참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통 연락이 없어서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원씨가 더 실망을 했습니다. 손주가 열심히 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기숙학원 보내려고요. 뭐? 기숙학원? 집에 안 살고? 그래야 내년에 대학에 합격하죠. 딴짓 못하게 넣어놔야지. 희찬이도 그렇게 하겠대. 희찬이가 먼저 그러겠대요. 그런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이것저것 하면 200은 생각해야겠더라고요. 뭐? 그래서 골치가 아프긴 해요.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아들의 한숨 소리에 원씨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늘 돈 걱정을 하는 아들 때문에 원씨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곧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200만 원이나 하는 학원을 보낸다는 아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래야 손자가 대학을 잘 간다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원씨가 학원비를 조금씩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들어본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자는 만족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애가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도 시키고 했어야 했는데 할머니랑 자라다 보니까
며느리의 말에 원씨가 잠시 숨을 참았습니다. 손자가 재수를 하고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간 게 꼭 원씨 손에 큰 탓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키우는데 급급해서 공부까지 봐줄 여유도 없었고 원씨가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말해도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자식을 돌봐준 고마움은 이미 빗바란 캐캐 묵은 과거인 듯 했습니다. 근데 학비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국립대학을 갔어야 하는 건데 사립대를 가서 무슨 학비가 그렇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말이야. 콱 삼수를 시켜서 국립대를 보내야 하나. 손주가 들었다면 펄쩍 뛸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자의 1년치 학비를 원씨가 내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용돈 좀 보내줘. 용돈 떨어졌어? 엄마가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줘서. 알았어, 보내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 원씨는 다 큰 손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는지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궁금했죠. 내가 질투를 하려고 해도 못하겠어. 엄마한테 희찬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자는 친손주라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키운 아이이기에 애틋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5천만 원?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아들 며느리.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빌려주니? 이 집 담보로 대출 잠깐 받아도 되고요. 뭐? 대출? 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작게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원씨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등록금도 내준 마당에 그만한 돈을 또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손자에게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갚길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바라는 건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절하는 건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노후마저 위태로운 짓은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 며느리와는 조금은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살았지만 명절에도 바쁘다고 오지 않았고 전처럼 무슨 부탁을 하다고 전화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참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게 이렇게 얕은가 싶을 만큼 원씨도 상처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건 손주도 마찬가지였죠. 희찬아, 이번 명절에 안 내려오니? 안 가지. 왜 안 와? 또 학교에 있게? 할 일도 많고 멀어서. 지난번에도 안 왔잖아. 아, 할머니. 용건이 뭐야? 나 끊어야 돼. 차갑게 들리는 손주의 말에 원씨는 공격이라도 당한 듯 가슴을 쥐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밥 잘 챙겨 먹고. 말하는 와중에 뚝 끊긴 전화. 예전에 원씨의 품에서 방긋 웃던 그 아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길었는데 손주에게 이토록 의미 없는 사람이 됐나 싶어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원씨는 늘 손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어느 날부턴가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다 큰 손주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애한테 집착하지 마시고 취미생활이라도 하세요. 원씨가 이 정도 관심도 못 갖나 화가 나면서도 며느리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손주를 마음속에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와? 누구? 누구긴 누구야? 희찬이 말이야. 학교 생활이 바쁘대잖아. 지가 바빠봤자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제일 한가해.
기숙사에서 공부한대. 대학을 가고 선주는 한 번도 원 씨의 집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원 씨는 선주가 안쓰러웠습니다. 집에도 한 번 못 내려오고 공부를 한다길래 말이죠. 원 씨는 이제 선주에게 자주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주와 통화하는 게 무척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버이날을 앞뒤로 긴 연휴가 있을 때였습니다. 희찬이 이번에 안 내려온대요. 아들이 먼저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희찬이 보고 싶겠다. 보고 싶긴요. 잘 지내겠죠.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아들을 보니 원 씨가 선주에게 집착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시작되고 3일째 되는 날, 딸과 통화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마루정에서 봐. 그래. 희찬이는 미리 만난 거지. 희찬이? 응. 아직 안 만났어. 무슨 소리야? 희찬이 서울에 있잖아. 어? 서울?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니? 오늘 희찬이 봤는데? 서울에 있는 애를 어떻게 봐? 잘못 봤겠지. 멀리서 봐서 아는 척은 못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조카를 못 알아볼까 봐. 그 말에 원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손자가 마음을 바꿨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전화를 끊고 오랜만에 손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희찬이 너 집에 내려왔어? 어? 아니, 나 기숙사. 왜? 아니야. 그냥 혹시 내려오나 싶어서. 바빠서 안 가? 그러면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잘못 본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멀리 친구들과 서 있는 손자를 발견했습니다. 딸이 그걸 먼저 보더니 원 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희찬이가 피곤했나 보다. 내일 연락하겠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아까 통화했을 때는 기숙사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너 먼저 들어가. 모르는 척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손자를 오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 먼저 식당으로 들여보내고 손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술 못 마셔. 엄마 아빠랑 밥 먹어야 돼. 그래도 어버이날이잖아. 아, 할머니랑? 할머니가 왜 나와? 어버이날인데. 너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잖아.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귀찮아, 할머니. 나쁜 놈이네. 손자는 친구들과 농담을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찮다는 말이 원 씨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 여기 온 거 할머니한테 말도 안 했어. 왜? 귀찮다니까? 왔다 그러면 또 가서 인사해야 되고. 집에 올 때마다 할머니한테는 말 안 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안 하냐? 뭐라고 하긴. 엄마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번거롭다고. 거기까지 듣고 원 씨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손주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듣지 않아도 충분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원 씨는 딸과 어떻게 식사를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꼭 귀신에 홀린 것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어째서 그런 아이로 자랐나 싶었습니다. 그것조차 원 씨의 탓인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할머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손주의 탓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셋이 똑같았습니다. 모두들 원씨의 등골을 빼먹을 만큼 빼먹고 셋이 똘똘 뭉쳐서 원씨를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습니다. 어쩌면 돈 나오는 구석으로만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은 결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연휴가 끝날 때까지 내내 괴로움에 몸부림쳤던 원씨에게 며칠 뒤에 아들이 연락해 말했습니다. 이번에 희찬이가 와서, 통화했는데요. 희찬이가 유학을 좀 가야 할 것 같다네요. 뭐? 유학? 네. 아무래도 전공이 영문학과니까. 그래도 외국물 한 번은 먹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다음에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애가 이미 유학원에 좀 알아본 모양이에요. 근데 한 1년에 3, 4천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돈을 나보고 내라는 거야? 뜬금없이 전화해서 유학 타령을 하는 걸 보니 그게 용건일게 뻔했습니다. 아, 희찬이가 어머니가 키웠으니까 어머니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강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언제나 원 씨에게 바라는 것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부응하면 자식 노릇을 조금 하고 부응하지 못하면 연락도 잘 안 하는 제멋대로인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도 어쩌면 이런 아들 며느리처럼 자란 것 같았습니다. 더는 내 새끼 하던 그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인정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돈을 왜 주니? 네? 왜 주다니요, 그야. 희찬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걱정하면 돈 줘야 하니. 갑자기 돌변한 원 씨 때문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 푼도 못 준다. 원 씨는 대답하지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날 누나와 통화를 했는지 아들이 다시 원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희찬이 보셨어요? 그건 제가 해명할게요. 무슨 해명? 애가 잠깐 내려왔다가 금방 간다고 그래서 어머니 괜히 서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원 씨가 손자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는 바보 취급까지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5분 거리 잤냐? 5분 거리 들려서 잠깐만이라도 인사 한번 하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못 가게 붙잡기라도 할까봐? 아니요. 아무리 귀찮아도 키워준 할머니한테 안부 한번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애한테 나는 왜 뭐든 다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도 희찬이 어머니가 키워주셨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도 되잖아요. 이제는 나도 너희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겠다. 아, 어머니. 그거 좀 도와주는 게 힘들어요? 돈 때문에 일해요? 희찬이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그리고 이번 일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도와줬지만 기본 도리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아들과 손주에게 원 씨도 더는 볼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정이 있는지는 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손주를 나무랄 생각은 없이 감싸기 급급하고 오히려 연락하지 말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희찬이 키워준 거 보답하란 소리 안 해. 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여태까지 희찬이한테 했던 것들, 줬던 것들, 너희한테 갈 유산 희찬이한테 미리 다 준 셈 치자. 그 소리에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재산은 없었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집과 노후 자금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게 탐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손주에게 헌신한 세월이 말이죠. 그 시절 모두 후회하는 건 아니었지만 다시 되돌아간다면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희찬이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 부모부터가 잘못됐는데 말이죠. 이 집은 나 죽으면 너한테 안 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고, 다 못 써도 인경이한테 줄 거니까 말이야. 어머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라. 아들이 뭐라 말하기 전에 끊어버렸습니다. 말 섞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인생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기대고 바라다 보니 그만큼 실망이 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착한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누굴 위해 살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회화는 없을 듯 했죠. 아들도 며느리도 3,000달러, 5,000달러 하는 걸 보니 경제적으로 바라는 게 많은 듯 했습니다. 그러니 둘 다 원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손주까지도 오랜만에 연락을 온 걸 보면 부모가 시켰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원 씨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은 애초에 없던 것처럼 살기로 했죠. 뒤통수를 크게 맞은 뒤에야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된 듯 했습니다. 그래도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인지도 몰랐죠.